내가 한국 오기 잘했구나. 얘가 지금 북한에 있었다면 강냉이 밭에서 김을 매겠지. 아들이 이제 축구를 하면서 학교에서 소문이 나고 학교를 다니면서 운동을 잘하면 그렇게 애들이 좋아한대요. 선생님들이 그랬대요. 일서가 너는 최고야. 남한에서는 운동만 잘해도 평가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운동 하나만으로도 난 살아갈 수 있구나. 이런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한국에 오기를 잘했다는 마음이 가장 많이 들 때는 언제인가요? 저는 사실 저 개인보다는 엄마였던 것 같아요. 개인들이 남한에 대해서 왔을 때 만족도 이런 것들은 사실 북한에서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그 가정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거기서 너무나 힘들게 이렇게 살아오면 남한에 와서 그 약간 성공이나 포부감이 더 많을 거고, 그쪽에서도 대충 밥술이나 먹고 왔으면 이게 좌절되고 이러면 조금 그 만족감이 덜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한국에 와서 사실은 아이를 데려오면서 알바를 하면서도 힘들었고, 내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떤 대학을 가 가지고 뭘 개척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일단은 저는 약간 정신적으로 좀 많이 조금 힘들어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결혼을 해서도 한국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나, 딸바보라고 해야 되나? 아버님이 이제 자식이 5명이었는데 아버님을 닮은 딸은 제가 유일했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밖에 내놓으면 아팠대요. 길바닥에 내놓으면 감기 걸려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은요, 아픈 자식일수록 더 애착이 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도 한 4km 밖에서 살았는데도 아버지가 마음을 못 놨어요. 늘 내 딸이 어떻게 될까 봐. 그리고 결혼을 해서도 집에 가면 아버지가 감기 걸리면 감기약을요, 통걸 저한테 안 줬어요. 목구멍이 좁아서 넘어 못 간다고 숟가락에다가 이렇게 손으로 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아버지하고 유대감이 엄청 많았고,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그 아버지를 속이고 왔으니까 그 죄책감, 그리고 그리움, 저는 조금 그런 것들이 많아서 심리적으로 한국에 오면서부터 계속 병원 생활했어요. 예, 저는 한국에 와서도 119에 2번씩이나 실려 갔었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육체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으로 나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는 '왜 왔지?'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왔지?' 그러니까 일단 그거 같아요. 배고픔이라는 기본적인 1차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그다음에는 다른 걸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있을 때는 먹고 사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그리움이나 정서적인 생각들이 약간 필요 없는 것들이 생각할 여율이 없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내가 하루 세끼 밥을 굶어 죽을 일은 없어. 그러니까 약간 외로움, 미안함 이런 것들이, 그리고 저는 요즘 MBTI를 말하면 저는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현실적인 사람보다는 저는 약간 감성적이어서, 저는 사실 기자보다는 사람들이 제가 쓴 글을 보면 소설이나 시를 더 좋아해요. 제가 조금 감성적이거든요. 그니까 항상 금방 왔을 때도 그 이적이 부른 다행이라는 나라, 비가 올 수 있어 집이 있어서 다행이다, 이 노래 듣고는요 버스에서 이어폰을 킨 채로 아 근데 버스 기사님이 제가 너무 우니까 말은 못, 근데 저는 이어폰을 꼈기 때문에 제가 운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그날 비가 왔어요. 근데 그 노래를 정착족에 이렇게 알바를 끝내고 지쳐 가지고 버스 탔는데 이렇게 듣고 오는데, 그래도 '홀로 내던져지지 않다는 게 다행이다.'는데 그게 너무 와 닿는 거예요. 네. 거기서부터 엉엉 울기 시작하는데, 저는 제가 그렇게 세월 3개 우는 줄보다 버스기사 아저씨가 계속 보는 거 '아, 저 여자는 시련을 당했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리적으로 힘들었는데, 이제 그래서 쪼끔 처음에 왔을 때는 막 이게 없었어요. '야, 내 진짜 잘했다.' 막, 그러니까 이게 약간 환경 이런 것들도 많이 기인되는 것 같고, 그리고 아들을 데려오면서부터도 또 내가 해야 될 몫이 더 많아지니까 삶이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처음에는 나를 더 힘들게 했어요. 아이가 적응을 더 못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저는 좋은 엄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제가 타일러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남한에 정착한 지 1 년밖에 안 됐어요. 저도 새내기인데 얘가 더 애를 먹여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아, 그냥 당해." 그랬어요. 왜냐면 학교에서도 왕따예요. 말을 못 해요, 북한말을 하니까. 애들이 주변에 원숭이처럼 와서 붙는데, "야, 너 그 북한에 그렇게 못 산다며.
북한 말 한번 해 봐." 애가 너무 싫은 거예요. "엄마 나를 왜 데려왔어?" 그다음부터 따지는 거예요. 그 아이는 고생을 안 했잖아요. 엄마가 장사해서 밥을 배불리 먹이고 친구들이 다 거기 있는 아이를 갑자기 데려왔으니까 애 입장에서는 그 북한이 더 좋은 거예요. 그니까 "엄마 나를 왜 여기 데려왔냐? 그리고 왜 우리 집보다 작은 집에서 왜 사냐?" 이러면서 저한테 난리치고 빨리 고향에 가자고. 저는 그때 일석이를 끌어안고 많이 울었어요. 왜냐면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나도 힘들다." 그랬어요. 나도 회사 정착하기 힘들다고. "그래 당해." 그러다가 아들이 이제 축구를 하면서 달리기를 하면서 학교에서 막 소문이 나고 막 아이들이 축구를 잘한다고. 학교를 다니면서 운동을 잘하면 그렇게 애들이 좋아한대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아마 탈북을 혼자 하다 보니까 겁에 질려서 잘 됐나 봐요. 달리기도 잘하고. 근데 아이가 주변에서 "야 너 축구 잘한다. 달리기 잘한다." 하니까 그다음부터 자존감이 딱 붙으니까 우와 태권도 대회 나가서도 막 땅땅 상 받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약간 아들이 정착이 저희 정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여자 내 이름 박주희는 없었어요. 나는 아이의 엄마였어요. 그러니까 애가 행복해하니까 그다음부터 저도 정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막 대회 나가서 그 얘기를 하고 막 이런 얘기하면 '야 내가 한국 오기 잘했구나. 얘가 지금 북한에 있었다면 강냉이 밭에서 김을 매겠지.' 왜냐면 학생들도 협동농장에 동원을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아들이 어떻게 보면 정착을 하고 애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한국 애들을 저희 집에 데리고 오면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안 믿을 수도 있는데 한국에 정착해서 거의 횟수로 2년 3년 동안 수박을 못 사 먹었어요. 저는 수박이 비싼 줄 알았어요. 북한에서 비쌌으니까. 근데 수박이 그렇게 쌌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만큼 돈을 안 썼다는 거죠. 그냥 밥에다가 반찬 왜냐면 돈을 모아야 되니까. 그래 가지고 그다음부터 제가 쪼끔 과일도 사고 이랬는데 그 한 가지 문제가 풀리니까 제 삶이 약간 부유해졌어요. 그냥 밥에다가 국에다가 반찬만 먹던 집이 어느 순간에 과일도 먹고 그러니까 내 삶이 다채로워지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정을 붙이는 거예요. '아 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 진짜 남조선 온 것 같네.' 그러니까 돈을 너무 아끼고 그래서 아이의 정착이 되면서 저도 그때부터 '나만의 오기를 잘했구나.' 왜냐면 아이를 보니까 그렇게 전기가 이렇게 밝은 세상에서 내가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 데리고 왔던 그 탈북의 꿈이 현실이 됐구나 했던 걸 아들이 나만의 정착을 제대로 하면서부터 느꼈던 것 같아요. 그다음부터 '오기 잘했구나.' 사실 초창기에는 좀 죄스러운데 좀 그런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한국 생활에서 좋게 느껴지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들은 남한 친구들이 북한 친구들보다 착하대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돼요. 이렇게 북한 아이들도 아이는 아이다워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집이 가난해 보세요. 그런 착함이 물론 가난하다 해서 다 착하지 않은 건 아는데 가난을 하고 이렇게 되면 내가 간식을 과자를 하나 쟀을 때 가난하면 언제 과자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걸 친구에게 나눠줄 생각을 못 해요. 그렇게 되잖아요. '내가 이걸 먹으면 친구를 주면 나는 굶겠구나.' 근데 한국은 쪼끔 간식도 이제 흔하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이 있고 친구들이 엄청 착하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왜 착하냐?" 했더니 한 번은 친구랑 같이 막 가다가 길에서 돈지갑을 주었대요. 근데 그 안에 돈이 만 원짜리가 막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한테 "일석아 이거 빨리 저 경찰서다 갖다 줘야 된다." 해 가지고 자기는 순간에 그 돈을 버는 순간 그런 생각을 못 했대요. 그렇잖아요. 아이니까. '오 저 돈이 있네.' 했는데 그 친구가 그러면 "엄마 걔는 나보다 더 착해." 이러니까 "그럼 나보다 더 착하면 너는 그 돈을 뺄 궁리를 해서" "아니 나는 그 생각까지는 안 했는데 돈지갑을 보는 순간에 경찰서에 갖다 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순간에 못 했단 말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영향이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게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랬대요. "일석아 너는 최고야. 남한에서는 운동만 잘해도 평가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아 나는 이 사회에 와서 이 운동 하나만으로도 난 살아갈 수 있구나." 이런 그러니까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친구들을 보게 되면 초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지금도 휩쓸려요. 전화로 만나더라고요. 전화를 해서 "야 우리 주말에 어디 만나자." 하면 또 차를 가지고 모이고 요즘에는 또 지금 알바한다고 좀 돈이 생겼다고 어디 펜션을 예약해 갖고 친구들이 막 4-5 명씩 가요. 그래서 엊그제도 "야 돈을 그렇게 물수도 써 가지고 세간살이 못해." 하니까 나한테
"어머니 제발 제 삶에 끼어들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흐뭇해요.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8년 전에 임대 아파트 작은 데서 큰 아파트로 이사 갔을 때 그 친구들이 우리 집에 와서 구를 쳤어요 주말에는. 그래 가지고 "야 니들 집 안 가?" "아이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했는데요." "안 간다고." "그러면 일석이 엄마한테도 물어봐야 되잖아." 하니까 "일석이가 된대요." 이러니까 그래 보면은 그래 제가 그때 사진 많이 찍어 놨어요. 그러면 저는요 제가 그때도 그냥 예 사 경제적으로 지금도 유족하진 못하지만 저는 그게 너무 좋아서 피자 4 판, 치킨 2 판, 콜라 다 시켜줘. 그러니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 온 우리 아들을 차별하지 않고 이렇게 친구처럼 놀아주는 그 남한 친구들이 저는 고마웠어요. 예.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제가 더 잘해 줬고 그 친구들 중심에 우리 아들이 앉아 있는 건데 그 친구들이 우리 아들이 막 이렇게 축구 얘기하잖아요. "야 호날두 메시 뭐." 지금 친구들이 막 집중해서 우리 아들을 봐요. 그때는 무슨 생각이 '야 저건 북한에서 굴러 들어와 가지고 남한 아이들 중심에 앉아 있는 거야.' 그래 나는 '우리 아들이 그 친구들 아니었으면 지금의 우리 아들이 없지 않았을까.' 그런 게 있어서 아들은 지금 보면요. 북한 얘기하면요. 이렇게 쓱 웃어요. 완전, 완전 남한하가 된 거예요. 그냥 남한 청년이에요. 이제 12년 되니까. 그리고 10 살에 왔기 때문에 세계관이 금방금방 바뀌어요. 그래서 저하고 좀 부딪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아 엄마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정말 꼰대야. 오빠 엄마 그렇게 생각하지 마.'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논쟁이 붙었는데 연로족에 대한 논쟁이 붙었어요. 내가 욕을 했어. "야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야 뭐 오늘 살고 내일 안 사냐? 응 적당히 해 놓고." 이렇게 하니까 "엄마 그 사람이 삶이야. 그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데 엄마가 왜 평가를 하냐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걸 나쁘다 좋다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 그건 그 사람의 삶이래. 그렇게 자기가 연로족처럼 살고 싶으면 사는 거고 내가 그렇게 사는 건 아닌데 왜 그렇게 화를 내냐."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말하는 거는 누가 잘못하든 잘하든 그게 죄를 지은 거는 요구해도 되지만 그 사람이 선택한 삶에 대해서는 엄마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야. 근데 저는 자존심이 구기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엄마한테 논리적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제가 그 아이의 인성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로적으로 사는 청년들을 비호하진 않아요. 근데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어. 근데 왜 그걸 엄마가 욕을 해? 왜 평가해? 그건 그 사람의 삶인데. 세상에 내라매란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말할 때 저는 욕은 해요. 왜냐하면 아들한테 지긴 싫잖아요. 그래 가지고 제가 생목지는 부리는데 돌아앉아서는 '다 컸네.' 예. 전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막 이렇게 정치적인 얘기도 하고 그리고 아들하고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유기견. 아들이 한 번은 이제 딱 집에 왔는데 얼굴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엄마 우리 헬스장 지하에 여름인데 주인이 개를 묶어 놨어, 강아지를. 근데 그 지하 주차장 온도가 기가 차. 숨이 탁 막히는데 개가 거기서 1m 줄에 묶여서 그 안에 있는데 아 엄마 내가 그래서 생수를 사다가 그 아이를 줬는데 자기가 그 아이 앞에 30분 앉아 있었대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서 그 털이 많은 아이인데 자기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그 아이한테 그런 얘기하죠. 뭐 어떤 "휴가지에서 유기견들이 많다." 이런 거 우리 둘이 보면 우리 아들이 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야 엄마 강아지를 선택을 하면 생명을 가진 아이인데 저걸 책임져야지 저런 무책임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도 이제 강아지가 2 마리가 있거든요. 우리 아들이 나한테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한쪽 폐가 거의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집안 공기가 좋아야 된대요. 특히 강아지 털 같은 게 날리면 안 된대요. 공기를 그래 저는 집에 가면요 마스크를 써요. 솔직히 말하는데 우리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엄마 우리가 살아 있는 한 우리 집에서 파양은 없어." 딱 저한테 결론 내려서 그러니까 엄마가 건강이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서 파양은 없다." 그러면 결론이 뭐냐? "내가 돈을 벌어서 독립을 하면 내가 강아지 갖고 나가겠다." 이거예요. "엄마 죽어도 우리 집에서 파양은 없어." 제가 그 말 딱 할 때 그냥 '아 얘는 어떤 생명에 대한 책임감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아들이 물론 스포츠 쪽 공부를 하지만 강아지를 연습시키는 그런 직업 했어도 좋고 "좋아. 20 대니까 아무거나 해 봐." 그러면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하면 그런 얘기해요. "아 우리 엄마 멋진데? 우리 엄마는 마인드가 젊었어." 그러니까 자기하고 뜻이 맞으면 젊었대요. 그래서 뜻이 안 맞으면 "엄만 꼰대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대화를 할 때 '내가 북한에 있었다면 이 아이하고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대화를 안 했겠죠. "돈 벌어 들여와라. 엄마 일을 도와줘라." 지금쯤 아마 군대에 나가서 러시아에 파병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니까 점점 해마다 느껴지는 게 '대한민국에 온 게 천만 번을 잘했구나.' 그게 해마다 높아가는 것 같아요, 첫 해보다는. 그러니까 아들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성장하는 데서 대한민국에 잘 왔다는 그 성취감이 더 이렇게 조금 늘어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러시아에 파병된 군인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인데 김정은은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국민을 왜 전쟁터에 보낸 걸까요? 그걸 포장하기 위한 프레임이 필요한 거죠. 프레임을 씌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형제의 국가 러시아가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형제의 국가로서 강 건너 불 보듯 하면 안 된다. 왜냐면 이 러시아의 불행이 곧 우리의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왜? 그런 전제 조건들을 제시해요. 왜? 미국과 남조선 계래도당들, 한미연합훈련 호시탐탐 우리 국가를 노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침략에서 우리는 피를 나눈 전으로서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생명, 존중 이런 거하고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그 프레임 안에 가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항상 그래요. 우리 아들한테 "너는 북한에 지금 있었으면 러시아에 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중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러시아에 가서 목숨을 바치는 것도 조국의 안녕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 그런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게 커버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막무가내로 내보낸 게 아니라 처음에는 모르고 나갔지만 이제부터 이제 정치적인 프레임을 계속 씌우는 거죠. 그러면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같으라면 큰일 나죠. 수령 탄핵하죠. 예. 근데 북한은 그런 제도가 아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없고, 설령 이 사람들이 이제 러시아 전쟁이 끝나 가지고 북한으로 들어왔다고 해도 그 입을 다 막진 못해요. 이 사람들이 이제 26 살짜리도 나오고 20 살짜리도 나왔는데 이제 28, 30 이면 제대되잖아요. 나가요. 근데 그러면 북한 주민들 속에서 일시적인 동요는 일겠죠. 근데 그거는요, 이게 우리가 양동이 안에 물이 철렁거려 봤자잖아요. 바다하고 다르잖아요. 그 안에서 출렁이를 끌고 이제 그 양동이가 넘어지진 않아요. 왜? 북한은 독재라는 큰 도구가 있잖아요. 주민들 속에서 그게 소문이 안 퍼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의 눈과 입을 어떻게 막아요? 나가서 다 얘기하죠, 뭐 시간이 지나도. 그치만 주민들 속에서 이렇게 웅성웅성거리지만 그런 것들이 정부를 뒤집거나 수령에 대한 그런 걸로 이어질 가능성은 100%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만약 기자님이 탈북하지 않았고 아들이 러시아에 파병을 갔다면 어떠셨을 것 같나요? 억울했겠죠. 그리고 원통했겠죠. 원통해서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통곡지만. 하지만 알고 있어요, 정답을. 이 나라에서 살면서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거. 내가 우는 것과 원통하고 분통한 것밖엔 없다는 거. 왜냐면 그것도요, 계속 울고 계속 원통해하면 또 주변에서 단속해요. 그만 표현하라고. 예.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냥 운이 나빴구나. 그냥 가슴을 치면서 죽을 때까지 자식을 가슴에 묻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겠죠. 네. 그 나라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제 자체도 북한에 있었어도 내 아들이 그렇게 됐어도 나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만약 러시아 파병 북한군들이 북한으로 송환된다면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언론이나 대중적인 걸로 해서 뭔가 문제가 제기됐을 때 눈에 띄는 움직임이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잘못했다, 어떤 기업이 잘못했다, 이것을 이제 막 뉴스가 나와야 사람들이 그 회사 걸 불매운동하고 이랬지만, 북한은요, 지금도 퍼질 지역은 퍼졌어요. 왜냐면 이게 북한서도 이제 탈북민들하고 이제 통화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이나 이런 간영 매체를 왜냐면 북한 국경 지역에는 중국 채널이 잡혀요. 예. 알고 있을 사람은 국경 지역이나 이런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북한 사람들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생존의 모든 것을 건 사람들이 내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그냥 '아유 어떡하겠니.' 이걸로 끝나요.
내 자식이면 우와 어이구 막 가슴 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사실 어느 나가서 뭐 광화문 앞에 가 시위를 한대서 내가 다음 날에 먹을 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나라의 경제, 정치 이런 문제에 누구나 관심을 갖고 하는 거. 북한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 다수의 인민들이 떼대기를 살아요. 오늘 벌어 내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이런 소문이 들어갔다 해도 순간에 '야 진짜 너무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막 그런 것들이 이제 큰 이제 사람들의 반항이나 분노로 이렇게 커 가지고 그걸 막 합법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어지간한 데서 소문이 났고 이제 전쟁이 끝나서 북한 군인들이 들어가면 아마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그 전사자들을 다 숨기지 못하겠죠. 당적인 어떤 큰 대회를 열어 가지고 그전에 아마 정치적인 그런 감성 정치 같은 걸 해 가지고 러시아 전쟁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막 러시아 군인들 우리 군인들이 희생적으로 싸우는 영상을 만들어서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승리로 끝났다. 이거는 우리의 뭐 러시아와 조선이 합작해서 만들어낸 승리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거예요. "피를 흘리지 않는 자유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로써 찾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주권이다. 이래 가지고 아마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일차원적으로 주민들한테 거부감을 없앤 다음에 아마 큰 대회를 열어서 그 전사자 가족들한테 표창도 주고 훈장도 주고 선물도 주고 천년색 TV도 주고 할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또 잠잠하게 만들겠죠. 근데 사실은요. 10,000명이 사망했다. 4,000명이 사망했다. 그게 이렇게 전체적인 데 봤을 때 북한 군무력에 봤을 때 세 발이 핀 거예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 자체도 먹는 게 힘들기 때문에 내 자식이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아이고 어찌겠냐.' 이런 걸로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는 남한 사람들한테 정말 남한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해를 하실지 오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나라에서 거의 40 년을 살았잖아요. 생존이라는 게 죽음보다 두려워요. 저는요 제가 아파서 돈벌이 못할 때 집안에 있는 두 자식을 볼 때 겁이 났어요. '내가 돈을 못 벌면 저 아이들은 굶어 죽겠구나.' 이런 것들을 지금도 북한 주민들은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 주민들 앞에 남의 자식이 다른 나라 전쟁에 가 죽었는데 "야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겠어요? 아닌 거예요. 그니까 이제 남한과 북한의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거기다가 또 북한은 강제적인 프레임을 만들고 정치 사상 교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큰 센세이션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주민들이 으그그 가다가 그냥 잠자드는 거예요. 뭐 어떡하겠어요. 주민들이 불만을 해서 가지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걸로 해내 가지고 또 정치적으로 또 감옥에 들어갈 일은 없잖아요. 그니까 주민들 자체도 그냥 분통하지만 그냥 참는 거죠. 근데 참는 거 밖에 그 나라에선 방법이 없어요. 왜?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탈북이에요. 근데 요즘 못 하잖아요. 이젠 중국까지 막혔기 때문에 이제 북한 주민들 자체도 그거예요. 그냥 내가 이 나라에서 다른 데도 뭐 하늘로도 못 가고 땅으로도 못 갈 바에는 그냥 어떻게든 살아남자. 장사를 해서 땅을 두져서 떼기밭을 해서라도 이러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일차적인 신경이 생업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러시아 전쟁 이런 것들은 그렇게 탑3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그때마다 또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의 그런 격앙된 심정을 누를 수 있는 정치 선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큰 파도가 아니라 그냥 출렁이다가 그냥 잠잠해질 거예요. 근데 항상 뒷소리 남겠죠. "이번에 죽었다더라. 어쨌다더라." 막 이런.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국민이 못 먹고 못 사는 게 더 유리할까요? 그렇죠. 여러 탈북민들이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배가 부르면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생존에 그런 압박감이 없으니까 그리움, 정서적인 허탈감이 있지 않아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남한 사람들처럼 경제적으로 풀리고 뭐 이러면 '아 그러면 우리 세상 아닌 바깥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새 것을 지향해요. 그러니까 내가 배가 부르면 그렇잖아요. '놀러 갈까?' 근데 이제 북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배가 고프니까 놀러 가고 우리 수령님이 뭘 잘못하고 이거보다는 당장 내 배, 내 자식들을 굶기지 않는 게 일선무기 때문에 더 다른 것을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북한 전문 매체들 소식 보면 대남 남한 드라마를 밭대서 청소년들을 처벌하고 근데 실제로 청소년들을 처벌하는 거 북한 매체가 공개했어요.
그 불순 녹화물을 봤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는 아이들은 대체 보면 이제 물론 이 두 가지로 갈릴 수 있어요. 꼭 잘 살아서 보는 것도 아니지만 한창 젊은 이팔 청춘이라고 하잖아요. 새 것에 민감한 트렌드에 민감한 아이들은 조금 남한 드라마를 보고 싶어서 보고 또 어떤 애들은 돈이 많으니까 그런 CD 같은 거 돈 주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애초에 진문계죠. 그러니까 북한엔 그런 말이 있어요. "잡초는 뿌리채로 뽑아야 된다." 북한에서 말하는 잡초가 바로 남한을 동경하고 북한에서 안착을 안 된 사람들을 잡초라고 해요. 이 사람들을 뿌리채로 뽑아야 된다고 해요. 뿌리채를 안 뽑으면 또 사소한 온란한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배불리 먹여 놓고 윤택하게 하게 되면 다른 세상을 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 때문에 북한 당국에서는 차라리 고생하고 이런 걸 유지하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헐벗고 고생하는 게 수령님 잘못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 제재와 남조선이 우리를 침략하기 위해서 우리는 국방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다. 이런 것들을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김일성이 현지 지도 영상을 보여주면서 봐라. 수령님은 지방을 다니시면서 인민들의 행복을 위해 이렇게 불철주야를 하신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세뇌라는 게요. 마약이에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북한에서 아무리 이제 막 정권에 대해서 막 욕을 하던 사람들도 김정은하고 직접 마주치면 울어요. 왜냐면 오랫동안 정치적인 세뇌를 받아왔고 TV에서 신에 대해서 우리가 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앞에서 보면 운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 당국이 가장 노리는 게 북한 주민들의 윤택한 생활이 아니라 어떻게든 고생하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당에만 눈을 돌리게끔 할 수 있는 일련의 정치 도구, 정치 방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북한에서는 한 번도 못 해 봤어요. 그리고 사실은 다른 생각도 하긴 했었어요. 왜냐면 남한 드라마를 보니까. 그러면서도 그래도 이렇게까지 판단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여기서 말하면 주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야 이렇게 하는 게 제대로 된 정치 아닌 것 같은데. 아니다가 아니라 아인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방황을 했는데 한국에 와서 세상 밖에서 북한을 보니까 딱 정점을 찍는 거예요. '잘못된 거다.' 우리 북한에 있을 땐 '야 이게 잘못된 게 아야.' 물음표. 여기서는 느낌표를 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심사인당이 되게 유명한 채널인 줄 몰랐어요. 저는 제가 나온 영상들을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말할 때는 모르겠는데 영상에서 보면 내 목소리도 싫고 '왜 저렇게 인상을 찌그렸지?' 그런 것도 있고 저는 그냥 쑥스러워서 잘 못 보는데 한 며칠 전에 제가 아는 한국 아나운서님이 저랑 라디오를 하는데 자기 신사임당 나갔더라." 이러는 거예요. 몇 번 나갔는데. 근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왜냐면 워낙 여기 오면 피디님들도 되게 너무 젊고 난 생각했는데 되게 그냥 우리 일반 길에서 볼 수 있는 MZ 세대들 그냥 항상 땔가방 메고 그냥 그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분들이어서 되게 권위적이지 않아 가지고 그랬는데 "야 곧 되게 유명한 채널이야." 이러는 거예요. 진짜요?" "난 그냥 출연해 달래서 출연해 줬는데." 그랬더니 그거 엄청 유명하고 많이 봐. 나도 구독자라고 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그냥 유튜브 채널이고 이제 내가 그냥 북한에 대해서 좀 내 생각을 제대로 전달해야 되겠구나만 신경을 쓰고 이 채널이 이렇게 대단한 채널인 줄을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저는 그런 거예요. '대단하다.' 이런 것들은 좀 진실성이 있을 때 그 '대단하다는 말에 조금 플러스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유명한 사람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대단한 게 아니라 북한뿐 아니라 이게 채널이 여러 다양한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북한뿐 아니라 이런 데서도 이제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해도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편집을 하고 이런 분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팩트를 편집을 잘하는 게 되게 문제되잖아요. 되게 기본이잖아요. 그런 것들 너무 잘해 주시고 저도 출연자로서 이렇게 대단한 채널을 안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도 주변에 이런 채널이 있다는 걸 좀 많이 알려 주시고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거기다 엄지손가락까지 딱 눌러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